30대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난 스스로를 어른이라 부르기가 언제나 꺼려진다. 우리 부모님도 딱 이런 감정을 가지고 계셨나 보다. 날 집에서 쫓아내셨으니 말이다. 부모님은 내가 혼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다.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 그들은 끔찍한 죄책감을 가지셨지만 난 그들을 원망하진 않는다.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도 아닌 날 납치해서 강제로 인형의 엄마가 되게 만들었던 그 남자뿐이다. 부모님께서 자물쇠 비밀번호를 바꾸고 날 쫓아내셨을 때 감사하게도 그들은 내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봉투에 돈을 조금 넣어 문 앞에 놔두었다. 하지만 난 밥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기술도 없었고 돈을 다 써가는 동안 부모님은 내 전화를 받거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다. 난 살아남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섰고 돈이 필요했다. 난 벼룩시장에서 찾은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연락처에 모조리 전화를 해봤다. 내 납치범은 자기가 일하러 나가 있는 동안 집에서 숙박하면서 딸을 돌봐줄 수 있는 보모를 찾는 광고를 내었다. 난 어린아이가 싫었지만 월급이 엄청났고 초보자도 괜찮다고 광고에 나와 있었다. 필요한 건 오직 엄마의 손길이었다. 내가 그딴 게 없는 건 확실하지만 그런 것 정도는 잘 꾸며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. 전화 인터뷰는 아주 간단했다. 남자는 어색한 목소리로 긴장한 채 횡설수설 말했다. 이 남자의 생각을 따라잡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었지만 몇 분간의 통화가 끝날 때쯤 그는 날 집에 초대해서 자기 딸 줄리를 만나고 일에 대해 더 토의해보자고 말했다. 그의 집은 전화로 느꼈던 이상한 느낌을 그대로 나타낸 듯했다. 그는 확실히 이것저것 쌓아놓는 류의 인간이었다. 신문, 잡지, 책들이 온 사방에 쌓여 있었고 살짝만 건드려도 쓰러질 것 같았다. 집이 엄청나게 지저분한 걸 제쳐두고 이런 환경은 아이들에게 별로 안전하지 않아 보였다. 그는 거실로 날 안내했고 우린 별로 사용한 적 없어 보이는 소파에 마주 앉았다. 난 내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미소를 지으며 내가 이 일에 얼마나 흥미가 있는지에 대해 말하려 했지만 대부분 그 혼자 떠들어대었다. 그의 말투는 어눌했고 눈을 바라보고 말하지 못했다. 그는 줄리의 엄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난 왜 그녀의 사진 같은 게 없는지 물어보지 못했다. 그가 얼마나 정이 가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그가 자기 딸 줄리를 깊이 생각하는 건 분명했다. 그는 자기 딸이 강한 여성 롤모델이 가까이 없다는 사실에 걱정하고 있었다. 그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난 정말 불편해지기 시작했다. 줄리는 엄마가 필요해요. 그게 당신이에요. 아니, 줄리는 당신이 필요해요. 아이를 안아주고, 먹여주고, 재워줄 엄마가. 우린 함께 줄리에게 이런 걸 해줄 수 있어요.
아이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야 해요. 나는 당장 이 집을 떠나고 이 남자를 다시 보고 싶지 않았다. 그가 일은 제안하면서 커다란 손을 악수하기 위해 내밀었을 때 난 다른 일자리도 알아보고 돌아오겠다고 그에게 말했다. 그는 처음으로 내 눈을 바라보고 20초 동안 내내 가만히 있었다. 그의 감정을 읽는 건 불가능했지만 난 그 집을 당장 떠야 한다고 느꼈다. 그래서 난 시간을 내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내일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다음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.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내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왔다. 그 순간 난 도망쳤어야 했다. 예의 따위 차릴 순간이 아니었다. 내가 문에 도달하기 전에 그는 뭔가로 날 쳤다. 내가 깨어났을 때 난 좁고 어두운 방에 있었다. 방의 벽은 녹음실에서 볼 수 있을 듯한 방음 소재로 뒤덮여 있었다. 기절해서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동안 내 몸의 따뜻한 기운은 전부 빠져나간 듯했다. 유일한 빛은 문 한가운데 있는 작은 유리창에서 흘러나오는 빛이었다. 난 문을 열려 했지만 당연하게도 문은 잠겨 있었다. 유리창을 깨보려 했지만 실패했다. 방음제를 뜯고 나가보려 했지만 단단한 나무벽이 그 뒤에 자리 잡고 있었다. 난 목소리가 쉴 때까지 소리를 질렀다. 마침내 난 모든 걸 포기하고 그가 돌아오기 전까지 바닥에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. 그는 문 밖에서 나에게 중얼거렸다. 다시 한번 이 정신병자는 나에게 줄리는 엄마가 필요하단 소리를 했다. 그는 아이에게 모든 걸 줄 수 없으며 나에게 줄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달라고 부탁했다. 난 그에게 엿이나 처먹으라고 말해줬다. 이게 며칠 동안 이어졌다. 그는 울부짖고 애원했다.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최소한 줄리를 위해 일을 해달라고 부탁했다. 그녀는 사랑이 가득한 가족이 필요하다. 그걸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고. 난 배고프고 목마르고 잠도 거의 잘 수 없었지만 이 미친놈의 요구에 맞춰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. 그는 덩치 큰 남자였지만 언젠간 문을 열어줄 것이고 난 그때 내 자유를 되찾기 위해 다시 싸울 것이다. 내가 줄리의 엄마가 될 생각이 없다는 걸 깨닫자 그는 완전히 미쳐버렸다. 귀청을 울리는 비명을 지르며 내가 갇혀있는 방의 문을 두들겨대서 난 서 있을 수조차 없었다. 그는 분노와 고통이 섞여있는 비명을 질러대었다. 그리고 그의 얼굴이 창문에 다시 나타났다. 검붉은색 얼굴에 눈물로 두 줄기 자국이 번져 있었다. 그 얼굴에 비친 순수한 증오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일게 했다. 그는 한 번 더 표율을 내지르곤 자물쇠를 따고 문을 열어젖혔다. 싸움은 일방적이었다.
난 그와 나 사이의 간격을 조금이라도 확보하려 코너로 물러났지만 내 납치자는 재빨리 간격을 좁히고 내 머리채를 잡아챘다. 그는 그의 근육질 팔을 내 목에 감고 내 귀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. 너도 다른 것들하고 똑같아. 내 아름다운 딸보다 너 자신을 더 소중히 하지. 이 이기적인 것. 넌 사랑이 뭔지 이해할 수도 없을 거야. 내가 사리구별 못하는 애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너한테 보여주겠어. 그가 날 방에서 끌어내 복도로 끌고 가는 동안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다. 그는 날 다른 방에 던져놓고는 문을 닫아 걸었다. 날 사랑하는 걸 거부하겠다면 줄리를 사랑하도록 해. 행복한 가족이 되기 위해. 이게 널 기다리는 결말이다. 그리고 그는 날 완전한 어둠 속에 내버려두고 가버렸다. 난 몇 분 동안 숨을 헐떡거리고 나서야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생각할 수 있을 정신이 들었다. 제정신을 차렸을 때 처음 느낀 것은 온 방 안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였다. 난 눈이 안 보이는 채로 내 주위에 뭐가 있는지 알아내려 어둠 속을 손으로 느끼며 다녔다. 방은 내가 처음 갇혔던 곳보다 훨씬 더 좁았다. 얼마 안 되어 내 손에 뭔가 차갑고 부드러운 것이 잡혔다. 난 펄쩍 뛰어 뒤로 물러나 벽에 바짝 붙었다. 내 눈이 서서히 어둠 속에 적응되며 주위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. 난 시체와 같은 방을 쓰고 있었다. 젊은 여자였다. 그녀는 프릴이 달린 파스텔색의 드레스를 입고 온 피부에 하얗게 화장이 되어 있었다. 그녀는 그야말로 실제 크기의 포셀린 인형처럼 보였다. 난 내가 얼마나 그 방에서 지냈는지 알지 못했다.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시체와 최대한 멀어지려 애쓰면서 마침내 납치범이 돌아와 내 손을 잡고 날 밖으로 끌어냈다. 그는 처음 날 가뒀던 방으로 날 데려갔고 바닥에 함께 앉았다. 난 고개를 들어 그를 볼 수조차 없었다. 그는 이제부터 어떤 일을 해야 할지,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될 것인지 설명하기 시작했다. 아니면 난 그의 전 여자친구처럼 옷장에 갇혀 죽을 게 분명했다. 그는 나에게 하룻밤 동안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. 난 나에게 선택지가 없다는 걸 상기하며 밤새도록 울었다. 난 지쳐 약해져 있었고 컨디션이 가장 좋을 때라도 이 남자를 힘으로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았다. 생존을 위한 단 하나의 선택지는 포기하는 것이었다. 그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되어주면서 최대한 경계하는 것이었다. 탈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를 찾기 위해 언제나 주위를 살피면서 그 다음 날 그는 나에게 줄리를 만나보겠냐고 물었다. 난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.
그는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날 처음 가둔 방 앞을 천천히 지나가도록 했다. 그는 뒤를 돌아보며 나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다.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해줘서 너무나 기뻐요. 우리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. 그는 내가 생활할 새로운 방으로 날 안내했다. 그건 처음 2개의 방보다 컸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았다. 유일한 가구는 딱딱하게 만들어진 플라스틱 침대였다. 형광등이 철제 상자 안에 들어있는 채로 천장에서 파르스름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. 침대에는 내 프릴 드레스가 있었다. 그는 내가 옷을 갈아입을 동안 잠시 나가 있다가 나에게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기 위해 돌아왔다. 이제부터 우린 서로를 엄마와 아빠라고 불러야 했다. 그가 일을 하는 동안 난 줄리를 봐줘야 했고, 그가 일해서 돌아오면 저녁엔 가족으로서 함께 지내야 했다. 그는 밤에 뭘 해야 하는지 언급하진 않았지만 난 그게 제일 두려웠다. 그 뒤 그는 잠시 나갔다 화장품들을 들고 돌아왔다. 그는 내 양손을 등 뒤에서 묶은 뒤 내 얼굴에 두꺼운 하얀 화장품을 바르기 시작했다. 그는 긴 가짜 속눈썹을 붙여주고 뺨을 장밋빛으로 칠해줬다. 나는 그의 살아있는 인형이었다. 그는 이제 내가 줄리를 만날 준비가 다 되었다고 말했다. 그는 내 손을 풀어주고 미로 같은 그의 지하실을 지나 또 다른 방으로 날 안내했다. 그는 문을 열었고 날 안으로 밀어넣었다. 그 방은 작은 여자아이를 위해 꾸며진 새것 같은 방이었다. 마치 이케아 카탈로그에 나오는 방 같았다. 그 방 가운데 커다란 의자와 찻잔 세트를 앞에 둔 줄리를 보게 되었다. 그건 망할 인형이었다. 30cm 정도 되어 보이는 플라스틱 인형이었다. 난 납치범을 보기 위해 뒤로 돌았고 그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. 그는 나에게 앞으로 가라고 손짓하며 날 소개하라고 속삭였다. 다른 선택지가 없어 난 정확히 이렇게 했다. 줄리 앞에 앉아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명랑한 목소리로 날 소개했다. 내가 그녀의 새로운 엄마가 될 것이며 우리들이 함께 정말 즐거울 거라고 소개했다. 난 납치범이 내뿜는 기쁜 기운을 감지할 수 있었다. 그는 문을 닫았고 우릴 내버려 둔 채 나갔다. 난 방 안을 둘러봤지만 카메라를 찾지는 못했다. 문에 창문이 있지도 않았다. 그래도 난 그가 문 밖에서 듣고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계속해서 줄리에게 말을 걸었다. 그러면서 내가 무기로 쓸 수 있을 만한 게 있는지 온 방을 뒤지며 찾아다녔다. 하지만 그 방엔 아무것도 없었다. 단지 싸구려 플라스틱뿐이었다. 유리도 세라믹도
무게가 나갈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. 줄리조차도 0.5kg도 되어 보이지 않았다. 난 작은 플라스틱 숟가락 중 하나를 훔쳐서 날붙이처럼 만들어보려 생각했지만 작은 힘만 줘도 숟가락은 그냥 휘어져 버렸다. 그건 부러지지도 않았고 깎아서 뾰족하게 만들 수도 없었다. 여기 있는 그 무엇으로도 나보다 더 센 적에게 대항하기 위한 무기로 만들 수 없었다. 나 완전히 패배감을 맛보았다. 그 이후 우린 그가 설명했던 그대로의 일상을 따르게 되었다. 낮 동안엔 난 줄리의 방에 갇혀 있었다. 보통 이 시간을 잠을 보충하는 데 썼다. 카페트가 깔린 줄리의 방바닥은 내 방의 딱딱한 플라스틱 침대보다 훨씬 나았다. 납치범이 집에 돌아오면 우린 저녁을 먹었다. 그는 모든 요리를 혼자 했으며 종이로 된 접시에 담아 나에게 건네주었다. 그가 설명한 대로 줄리에게 먹이기 위해서였다. 난 음식을 받은 적이 없었고 이내 줄리를 위한 음식이 사실 내가 먹을 음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. 난 줄리에게 먹이는 신용을 한 다음 그가 고개를 돌리면 그때 내 입에 음식을 넣었다. 언제나 음식은 모자랐다. 인형에겐 충분할지 몰랐으나 성인 여자에겐 적었다. 난 계속해서 약해져 갔다. 저녁이나 주말에 그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땐 우린 보드게임이나 제스처 놀이를 했다. 줄리의 차례에 2가지 역할을 다 하면서 내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있을 수 있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. 고맙게도 내 최악의 공포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. 자러 갈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날 자기 침대로 끌고 가지 않았다. 그는 날 내 방에 넣고 문을 잠갔으며 난 다음 날까지 그 방에서 쉴 수 있었다. 우리 일상에 변화가 생기기까지 이런 생활은 거의 2주 동안 계속되었다. 어느 날 아침, 드레스를 바꾸는 날에 납치범은 생리컵을 함께 남겨주었다. 난 솔직히 그가 이런 종류의 생필품을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난 그가 이것에 집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. 매일 아침 내가 드레스를 갈아입고 줄리를 만나러 갈 때 그는 내 방을 둘러보았고 내 생리컵을 보곤 실망으로 얼굴을 찌푸렸다. 난 대체 그가 왜 그러는지 정말 알고 싶었다. 어느 저녁에 그는 아주 이상하게 굴었고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. 그가 날 내 방에 데려다 주었을 때 그는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나가는 대신 내 방에 들어와 침대에 걸터 앉았다. 그는 자기 옆을 두드리며 내가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. 그리고 그가 말했다. 엄마, 난 당신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
떨쳐버릴 수가 없어요. 그날이. 그는 어렵게 마지막 말을 마쳤다. 난 그가 뭔 말을 하는지 알아차리는데 한참이나 걸렸다. 그곳에 갇힌 이후로 확실히 난 생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. 내가 알기론 거의 6주쯤 되었다. 이게 정확하진 않더라도 내 생리가 늦어진다는 건 분명했다. 납치된 스트레스와 영양분이 부족한 게 내 몸을 망가지게 한 것이다. 하지만 난 이걸 어떻게 납치범에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했다. 뭔가 단어를 잘못 선택하면 그를 눈먼 분노에 빠뜨릴 수 있었다. 그래서 난 침묵을 지켰다. 줄리가 살아있지 않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요. 이 말이 날 완전히 방심시켰다. 납치범은 평소와 너무나 다른 말투로 이어갔다. 하지만 그 아이는 나에게 소중해요. 당신도 나에게 소중하게 되었고요. 우리에게요. 우리 가족에게. 당신도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. 당신은 저번 여자와는 달라요. 줄리와 난 당신이 우릴 필요로 하는 만큼 당신이 필요해요. 그는 그렇게 말하곤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. 그리곤 방을 나갔다.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걸 알아요. 당신도 나만큼이나 이 집안의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. 생리가 시작된다면 저에게 바로 알려주세요. 우린 비로소 줄리에게 필요한 사랑을 줄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곤 그는 나를 또 한 번의 불면의 밤으로 몰아넣었다. 한 주가 더 지났고 내 생리는 여전히 오지 않았다. 난 내 납치범의 얼굴에서 당혹감을 읽을 수 있었다.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체가 있는 방에서 나는 냄새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 시작했다. 납치범은 페브리즈로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했지만 그에게 모든 것이 감당하기 힘들어진다는 것이 보였다. 그는 자러 가기 전에 내 방에 들어와 이야기하는 걸 새로운 습관으로 삼았다. 그는 줄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걱정했다. 그는 줄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쓸 준비를 마쳤다. 그가 자신의 말도 안 되는 계획이 실패하게 된다면 완전 맛이 갈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해 보였다. 난 내가 그와 함께 가족놀이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어있던 여자처럼 옷장 속에서 내 삶이 끝장날까봐 걱정되기 시작했다. 그래서 난 그의 얼굴을 내 쪽으로 돌린 뒤 똑바로 눈을 쳐다봤다. 그의 물기 있는 눈동자에선 필사적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.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, 아빠? 내가 그에게 물었다. 그때 그는 나에게 그의 거창한 계획을 알려주었다. 그는 줄리를 진짜 여자아이로 만들고 싶었다. 살아있고 숨쉬는
인간 딸아이로. 그는 이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서로 사랑하는 부모님을 줄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. 그건 아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거였다. 그는 그렇게 말하곤 내 손을 잡아 끌고 이전까지는 결코 허락한 적 없는 지하실로 날 데려갔다. 그곳은 확실히 내가 발을 디뎌서는 안 될 공간이었다. 그건 납치의 증거 같은 게 아니었다. 거기엔 커다란 나무 책상이 가운데 있었고 벽에 있는 선반엔 무거운 책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. 그리고 램프로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. 난 주위를 둘러보며 지하실에서 깨어난 이후 처음으로 무기로 쓸만한 게 있는지 살펴보았다. 그는 책을 하나 꺼내들어 나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지만 난 거의 집중을 하지 않고 있었다. 그는 생명을 창조하기 위한 오컬트적인 헛소리나 마법 위식 따위를 읊었다. 내 눈은 그 책상 위에 있는 볼펜에서 떨어지지 않았다. 난 그를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. 내 눈은 그가 중얼거리는 동안 펜을 바라보고 있었다. 난 바로 지금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. 중요한 이 순간을 성급하게 날려버릴 순 없었다. 그래서 난 책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면서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였다. 그가 다음 책을 찾으려 나를 돌아봤을 때 난 책상으로 달려가 펜을 집어들었다. 내가 펜을 단검처럼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의 눈은 크게 열렸다. 난 달려들어 펜을 찔렀고 한 번 이상 그의 살을 뚫고 들어가는 걸 느꼈다. 그는 펜을 붙잡으려 시도했지만 시도할 때마다 그는 고통을 느꼈다. 그가 울부짖으며 애원하는 동안 그의 피가 내 드레스를 적시는 걸 느낄 수 있었다. 내 손에 묻은 피로 펜을 놓치기 전까지 난 그를 3번 더 찔렀다. 난 그의 무거운 몸을 밀치고 방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는 계속해서 훌쩍이고 있었다. 복도는 끝이 없는 미로처럼 보였지만 마침내 난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을 찾아내었다. 계단 꼭대기의 문은 전자식 키패드가 달린 문이었다. 난 여전히 갇힌 상태였다. 이 순간 납치범은 손으로 상처들을 감싼 채 계단 아래에 도착해 있었다. 그는 피에 쩔어서 울고 있었다. 그건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다. 그가 한 손에 들린 리볼버를 들어올리기 전까지는 그가 고통에 찬 신음처럼 내뱉었다. 내가 펜으로 찔러댄 것보다 정신적인 충격이 더 큰 모양이었다. 왜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, 엄마. 줄리는 당신에게 소중한 존재예요.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. 저항하다가 총에 맞을 수도 있었다. 하지만 이렇게 해놓고 포기한다는 건 더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다. 난 계단을 달려 내려가 그에게 뛰어들었다. 난 내 힘없는 몸이 낼 수 있는 모든 힘을 끌어모아 그의 얼굴을 때렸다.
하지만 이런 내 사투에도 불구하고 난 권총으로 얼굴을 한 대 맞은 다음 기절하고 말았다. 내가 줄리의 전 엄마가 죽어있는 작은 방에서 깨어났을 때 죽음의 냄새가 나를 반겨주었다. 이제 끝이었다. 내가 죽을 장소였다. 난 살아서 이 어두운 방을 나갈 수 없는 것이다.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난 그날 밤 생리를 시작했다. 내 납치범은 이걸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이젠 상관없었다. 잠깐. 하지만 그럴 수도. 어떤 계획이 내 머릿속을 스쳤고 난 일말의 희망을 품을 수 있었다. 난 문으로 기어가 내 지치고 멍든 몸을 기대었다. 입안이 피투성이었지만 난 최대한 순진한 목소리를 내려 노력했다. 밖에 있는 거 알아요. 제발 용서해주세요, 아빠. 그러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. 한 달에 한 번 여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잖아요. 이 말을 하는 순간 밖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고 난 미소를 참을 수 없었다. 이 남자는 내 생각대로 멍청이였다. 당신을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요. 단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을 뿐이에요. 제발 날 도와줘요. 당신이 필요해요. 그리고 줄리는 내가 필요해요. 아이도 곧 나처럼 생리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. 아빠, 내가 여기서 그걸 설명해주지 못한다면 아이는 정신이 나가버릴지도 몰라요. 그리고 당신을 상처 입힐지도 몰라요. 제발 이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요. 그러자 문은 천천히 열렸다. 납치범이 거기 서 있었다. 온몸에 밴드를 붙이고 총을 들고서. 난 미소 지으며 양팔을 벌렸다.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. 제발 용서해줘요. 그리고 그는 날 포옹했다. 우린 죽은 시체 위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다. 난 그에게 우린 영원히 함께할 것이며 줄리는 마침내 사랑이 넘치는 가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. 그는 나를 다시 원래의 방에 넣었고 피에 젖은 드레스를 벗겨주었다. 내가 갈아입는 동안 그가 방 안에 있었던 건 처음이었다. 난 그가 나의 충성심을 시험할까봐 두려웠다. 그는 드레스로 내 얼굴을 닦았고 주머니에서 조그만 병을 꺼냈다. 난 그가 병에 필요했던 피를 담는 동안 입술을 깨물며 견뎌야 했다. 난 그가 밖으로 나간 다음 소리를 지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쏟아야 했다. 그는 복도에서 듣고 있을 터였다. 그는 자기 정액을 담는 장면을 보도록 강요했다. 그는 그 짓을 하는 내내 날 쳐다보고 있었다. 울면서 자기 사랑을 주장했다. 마침내 그가 방을 나가고 문을 잠갔을 때 난 완전히 망가져버렸다. 그 이후 그는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았다. 난 그가 날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두려웠다.
내가 견뎌낸 것이 내 죽을 곳을 조금 더 큰 방으로 바꾸는데 전부 쓰였단 말인가. 하지만 그때 그가 새로운 시체와 함께 돌아왔다. 그가 죽은 지 오래되지 않은 듯한 작은 여자아이의 시체를 보여주었을 때 공포에 질린 얼굴을 숨길 수가 없었다. 그는 어젯밤에 무덤에서 시체를 파냈고 우리의 사랑이 줄리의 영혼을 시체로 옮길 수 있을 터였다. 그렇게 그녀는 비로소 살아있는 여자아이가 되는 것이었다. 이 모든 것을 설명하는 동안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. 난 그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. 그는 줄리를 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. 이제 머지 않았어, 내 사랑하는 아가. 그리고 그는 돌아서서 나에게 줄리를 건넨 다음 위식을 준비했다. 우린 해냈어요, 엄마. 우리 가족은 드디어 완전해졌어요. 그는 시체 위에서 몸을 굽혀 바닥에 우리 체액을 사용해서 도형을 그리고 있었다. 난 그의 허리춤에 달린 총을 보았다. 인내심 따윈 개나 줘버려. 이 순간 난 그냥 뛰어들었다. 그는 너무나 행복한 상태였고 방심한 상태였다. 난 손쉽게 총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. 그가 극심한 공황에 빠져 뒤를 돌아보았을 때 난 이미 줄리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있었다. 비밀번호. 난 차갑게 말했다. 뭐? 안 돼. 뭐 하는 거야? 당장 비밀번호 말해. 안 그럼 이 족같은 위식은 당장에 끝날 테니까. 그는 나에게 줄리를 해치지 말라고 빌면서 재빨리 번호를 내뱉었다. 난 방아쇠를 당겼고 인형은 터져버렸다. 난 그가 인형 조각들을 끌어모아 가슴에 품는 걸 바라보면서 내가 크게 웃었다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았다. 내가 가볍게 계단을 올라 비밀번호를 치는 동안 분노에 차서 울고 소리 질렀다. 난 비밀번호가 풀리는 소리를 들었고 문을 열었다. 그리고 계단으로 돌아가 그 개자식에게 장전되어 있던 모든 총을 퍼부어 주었다.